90%의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사실 그들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5초,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시애틀의 새벽 5시 17분, 펜트하우스 안은 기괴할 정도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은 빗줄기에 씻겨 회색과 숯빛의 얼룩으로 번져나갔다. 가브리엘은 차가운 하드우드 바닥에 맨발을 딛고 서서 한때 자신의 우주였던 공간을 응시했다. 거실 중앙의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스마트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밤새도록 단 한 번의 진동도 한 통의 메시지도 없었다. 그의 시선이 왼쪽 침대로 향했다. 소피가 머물러야 했던 자리는 손가락 하나 닿지 않은 듯 완벽하게 평평했다. 하얀 린넨 시트는 마치 침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사고였다면 자정 전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을 것이고, 배터리가 나갔다면 충전기를 빌려 메시지라도 남겼을 여자였다. 가브리엘은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농담처럼 설치했던 GPS 추적 앱이 어두운 화면 속에서 깜빡였다. 소피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은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시내의 포시즌스 호텔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브리엘은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다만 시계 바늘이 새벽 4시를 가리키던 그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5년의 삶이 기한 만료되었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거치던 원두를 가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평온한 일상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허락되는 것이었다. 지금의 가브리엘은 자신의 시간선이 날카로운 칼날에 잘려나간 듯한 단절감을 느꼈다. 노트북을 닫는 클릭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거나 식탁 위에 크리스털 화병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담근 듯한 명료함이 그를 감쌌다. 그것은 불치병 판정을 받은 환자가 느끼는 마지막 확신과도 같았다. 아내의 먼 시선과 의심스러운 문자들에 대해 품었던 그 모든 의문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가브리엘은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높은 선반에 있던 가죽 가방을 내렸다. 그는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 정교하고 침착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셔츠 5장, 수트 2벌, 속옷과 양말, 그리고 세면도구. 결혼기념일에 그녀가 선물한 시계는 가져가지 않았다. 브루보로 떠났던 신혼여행 사진이 담긴 액자도 그대로 두었다. 그는 오직 가브리엘과 소피가 되기 전 자신만의 것이었던 물건들만 챙겼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위 10분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이미 공항으로 갈 차량을 호출해 두었다. 자신의 차를 타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이 있었다. 싸움이 아니었다. 싸움은 여전히 상처받을 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싸움을 즐길 것이고 눈물로 가브리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기회를 엿볼 것이다. 가브리엘은 그럴 기회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주방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묵직한 크림색 편지지를 꺼냈다. 만년필의 뚜껑을 열자 검은 잉크가 흘러나왔다. 그는 단 2문장을 적었다. 이름조차 적지 않았다. 그는 그 쪽지를 소피의 여분 열쇠 뭉치 옆 아일랜드 식탁 정중앙에 놓아두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정렬되지 않은 채 놓인 물건이었다. 펜 뚜껑을 닫고 가방을 든 가브리엘이 문 밖으로 나섰다. 전자식 도어락이 맞물리며 삐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봉인되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가브리엘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전 5시 58분. 태양이 지평선 위로 붉게 번지기 시작했다. 주인 없는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고 주방 식탁 위에 쪽지는 장전된 권총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종이에는 가브리엘의 차가운 마지막 선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시계 바늘이 육시를 가리키기 전 그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가브리엘이 금색 만년필을 꺼내 흰 종이 위에 단두 문장을 적고 집을 나서는 순간 이 완벽했던 공간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다. 이제 곧 돌아올 누군가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방 안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실의 파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을 태운 차가 빗줄기를 뚫고 멀어지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은 차갑게 닫힌 채 폭풍 전야의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주인 없는 스마트폰의 GPS 앱 속 파란색 점은 여전히 호텔방에 머물며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다. 가브리엘의 흔적이 지워진 자리에 남겨진 그 단 한 장의 쪽지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다. 가브리엘이 떠난 자리에 남은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귀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소피는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렸음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오전 8시 15분 펜트하우스 전용 로비로 들어서는 그녀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깨질 것 같았다. 어젯밤 갤러리 파티에서 마신 독한 샴페인 기운이 여전히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코끝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낯선 담배 연기 냄새가 매캐하게 남아있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말할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소피는 거울도 없는 대리석 벽에 잠시 몸을 기대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번진 눈화장을 대충 수습하며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던질 거짓말의 대본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갈라 쇼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차를 운전하기 겁나서 근처에 사는 클라라의 집 게스트룸에서 잠들었다는 시나리오였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하지 못했다는 뻔한 핑계도 덧붙였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턱 근육을 잔뜩 세우고 화를 억누르고 있겠지. 그러면 소피는 눈물을 흘리며 무책임했던 자신을 탓할 것이고 결국 가브리엘의 그 단단한 이성은 녹아내릴 것이다. 그는 늘 그랬듯 소피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안전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이 상황을 덮어버릴 터였다. 그것이 그들이 5년 동안 이어온 권태로운 춤사위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춤사위가 영원히 멈췄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피를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가브리엘의 분노가 아닌 기괴할 정도의 건조한 정적이었다. 펜트하우스 내부를 가득 채운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거실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평소라면 집안을 은은하게 감돌아야 할 에스프레소 향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주방 카운터 위에 네스프레소 머신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브리엘이 앉아 있었어야 할 회색 이탈리아 가죽 소파의 쿠션은 단 한 번의 눌림도 없이 완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가브리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듯 정적을 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갓 세팅을 마친 모델하우스처럼 박제된 고요함만이 흘렀다. 소피의 목덜미에 서늘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가브리엘이 일찍 출근해버린 것일까? 아니면 침묵으로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대화라는 말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지금 소피가 마주한 이 고요함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포시즌스 호텔의 흔적을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 복도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소피의 힐소리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안방의 이중문을 밀어 젖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다. 가브리엘은 정리정돈이 습관화된 남자였지만 어머니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일어나서 침대를 바로 정돈하지는 않았다. 공기가 통하게 그대로 두는 것이 그의 고집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침대는 마치 자화되고 그은 듯 빳빳하고 매끄럽게 정돈되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했다. 소피는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그 순간 그녀의 폐부에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드레스룸의 오른쪽 가브리엘의 공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던 그의 수트들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는 기괴한 구멍이 뚫린 듯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던 선반은 텅 비어 있었고 수제 구두와 로퍼들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그동안 그가 그곳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먼지의 테두리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오래된 턱시도나 겨울 코트처럼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은 남겨두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 즉 소피가 없는 가브리엘의 삶을 지탱할 정수들만을 골라 챙겨 떠났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피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부정이 새어나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다. 가브리엘이 떠난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의 시간을 정교하게 도려낸 수술과도 같았죠. 패닉이 숙취를 압도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녔다. 욕실에선 그의 칫솔이 사라졌고 현관 옷걸이에선 그가 가장 아끼던 코트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주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식용 그릇을 건드렸고 그릇이 어긋나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주방 아일랜드 식탁 정중앙에 멈췄다. 짙은 대리석 바탕 위에 놓인 크림색 편지지 한 장, 가브리엘이 남겨두고 간 그녀의 여분 열쇠 뭉치가 그 종이를 짓누르고 있었다. 소피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비겁한 대본들이 영원히 쓸모 없어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눈을 감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 소피는 그 종이를 집어드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집어든 종이에는 가브리엘 특유의 날카롭고 정교한 건축가적 필체가 새겨져 있었다. 단 2문장이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알아. 나를 찾으려 하지 마. 그 짧은 문장이 소피의 고막을 때리는 폭발음처럼 느껴졌다. 세계가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소피는 아일랜드 식탁의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붉어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그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명확하게 목격하고 확정지었다. 클라라에 대한 거짓말도 방전된 배터리에 대한 변명도 어쩔 수 없었다는 비굴한 호소도 그 단호한 문장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클러치 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배터리 부족 경고를 무시한 채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조차 가지 않았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가운 기계음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소피는 서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펜트하우스의 정적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화려한 시애틀의 도심 풍경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가브리엘이 없는 이 수십억짜리 공간은 이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하게 치장된 관이었고 소피는 그 안에 홀로 갇힌 시체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싱크대 벽을 타고 주저앉았다. 구겨진 쪽지를 손에 쥔 채
그녀의 찬란했던 세계는 아침 햇살 아래서 가장 비참한 잔해가 되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사랑했던 가브리엘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과 계산기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는 가브리엘의 복수뿐이었다. 용서는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믿었던 가브리엘은 이미 그녀의 세상에서 산소를 앗아가고 있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소피는 가브리엘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성공한 건축가로서 항상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지만 소피에게만은 예외였죠. 소피의 사소한 투정, 말도 안 되는 고집조차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용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단절이었습니다. 소피는 바닥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단순한 하룻밤의 일탈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가브리엘에게 그것은 신성한 약속의 파괴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어온 건물의 기초가 썩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건물을 보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겠습니까? 가브리엘은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소피는 거실의 가구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저 소파는 그들이 결혼 3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에서 직접 주문한 것이었고, 구석의 조명은 소피가 첫 개인전을 성공리에 마쳤을 때 가브리엘이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들의 웃음과 약속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소피를 조롱하는 증거물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브리엘이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비서에게라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SNS 계정은 고요했고 이메일함에는 광고 메일만 가득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삶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물리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이별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소모 없이 단칼에 베어내는 듯한 결별말입니다. 소피는 문득 가브리엘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가브리엘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고 그가 설계한 수많은 건물의 도면이 잠들어 있는 성역이었죠. 혹시 그곳에라도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인 책상 위의 노트북은 사라졌고 그가 항상 손에 쥐고 살던 제도용 샤프들과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들이 담긴 외장 하드들은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가죽 매트만이 남아 소피를 반겼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지적 자산과 미래까지도 이 집에서 모두 회수한 것입니다. 소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소피라는 존재를 자신의 미래 설계도에서 영구히 삭제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소피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탄로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소피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수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애틀의 도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시간은 가브리엘이 쪽지를 남기고 나간 그 새벽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아까 떨어뜨린 쪽지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의 글씨체는 여전히 너무나 아름답고 단호해서 마치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찾으려 하지 마. 그 말은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파경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처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돌아설 때 그 등 뒤에는 일말의 미련조차 남지 않는 법입니다. 소피는 이제 자신이 지른 불이 얼마나 거대한 잿더미를 남겼는지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기 전에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소피가 가브리엘의 비노장을 보며 느꼈던 그 공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마주하게 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가브리엘이 남긴 차가운 쪽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미 이 도시를 떠났고 그녀가 알던 그들의 삶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소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가브리엘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둥이 뽑혀 나간 집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소피는 가브리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끝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브리엘은 이제 시애틀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공항 근처의 한 저가 체인 호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산업용 레몬 세정제 냄새와 낡은 에어컨이 뱉어내는 텁텁한 공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비행기 승무원들이나 잠시 머물다 떠나는 뜨내기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잊히길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손으로 짠 고급 양털 카펫 대신 발밑에는 갈색과 베이지색이 어지럽게 뒤섞인 기하학적 무늬의 싸구려 카펫이 깔려 있었다. 가브리엘은 라미네이트 상판이 벗겨진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미니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음만이 그의 유일한 동료였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냉혹한 건축가의 시선으로 이온이라는 구조물의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기존 휴대폰을 켰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로비 키오스크에서 장난감처럼 가벼운 선불폰 하나를 구입한 상태였다. 가브리엘은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두 사람의 공유된 금융생활의 지도를 무표정하게 훑어내렸다. 그는 악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것은 필연적인 조치였다. 건축가로서 그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수리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균열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대신 그 건물을 폐쇄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공동 입출금 계좌로 접속했다. 그는 정확히 유동자산의 50%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결혼 전부터 휴면 상태로 두었던 그 계좌는 이제 그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었다. 그는 단 1센트도 더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도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신용카드 포털이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계좌. 화면 최상단에는 아직 승인 대기 중인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포시즌스 시애틀. 어젯밤 11시 42분. 가브리엘은 그 숫자와 객실 요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단순히 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체크인을 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마치 유리 파편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가브리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주카드 소유자 탭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클릭했다. 그리고 아내 소피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카드를 09
정지시켰다. 경제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시애틀 도심의 유리타워 안에서 소피는 거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휴대폰이 꼭 쥐어 있었다. 이미 울음은 그친 지 오래였고 이제는 광기에 가까운 문제 해결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 받아. 제발 좀 받으라고. 이 고집불통아. 소피는 가브리엘의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20번째 전화를 끊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대화 한마디 없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어? 5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떠난 가브리엘이 잔인하고 미성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단지 과잉 반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을 세뇌했다. 그저 술기운에. 그리고 자신의 갤러리 선택을 비판하는 대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남자의 칭찬에 혹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일 뿐이라고 말이다. 소피는 다시 메시지 앱을 열었다.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로운 말을 보내기로 했다. 그의 자존심을 긁어서라도 답장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가브리엘, 너무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우리 성인답게 대화해야지. 지금 어디? 메시지를 다 쓰기도 전에 화면 상단에서 알림이 하나 내려왔다. 가브리엘의 답장이 아니었다. 은행 앱의 경고였다. 알림. 8,800위로 끝나는 가족 카드가 주 계좌 소유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소피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해지가 아니라 정지였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행사였고 그녀의 목줄을 낚아채는 행위였다. 연이어 두 번째 알림음이 울렸다. 알림. 공동 계좌에서 외부 계좌로 145 0달러의 송금이. 휴대폰이 소피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푹신한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숙취보다 무겁고 죄책감보다 비참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이것은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사과 몇 번에 화가 풀려 며칠 뒤에 돌아오는 일시적인 별거도 아니었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가 누리던 화려한 보호막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호텔 방 안에서 가브리엘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지독한 피로가 밀려왔다. 주머니 속에서 한청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소피의 전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잿빛 고속도로와 넓은 주차장이 전부였다. 추하고 삭막했다. 그래서 더 완벽했다. 가브리엘은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던졌다. 소피를 뒤로하고 집을 나올 때 입었던 그 옷이었다. 그는 작고 살균된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의 핸들을 찬물 쪽으로 끝까지 돌렸다. 그는 무감각해져야 했다. 잠들기 전 그녀의 살결에서 나던 향기의 기억을 완전히 얼려버려야 했다. 잠이 들면 꿈을 꿀지도 모르고 꿈속에서라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용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용서는 이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가브리엘은 쏟아지는 얼음물 아래 몸을 맡긴 채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는 곧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던 파트너가 여러분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공동자산의 절반을 옮겼다는 알림을 받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건축가답게 인생이라는 건물의 기둥을 하나씩 정교하게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이제 소피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 한 푼 없이 텅 빈 펜트하우스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 차가운 메시지가 있을까요? 소피는 이제 자신이 지른 불이 얼마나 거대한 잿더미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홀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소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신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신뢰라는 유리잔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가브리엘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을 차단했을 때 보여주는 그 냉혹함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가브리엘의 찬물 샤워가 암시하는 것처럼 한 번 얼어붙은 마음은 다시는 녹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브리엘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머무는 저렴한 호텔은 그의 평소 취향과는 정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원단과 정교한 마감재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낡은 책상의 라미네이트 상판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친 질감은 그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네가 처한 새로운 현실이다라고 말이죠. 그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찢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억 원의 돈이 움직이고 터치 한 번으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무너집니다. 가브리엘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로서 그는 이미 도면에서 오류를 발견했고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마자 가차없이 철거를 진행한 것입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소피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줄리아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갤러리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알림이 울리는 순간 그녀의 사회적 가면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파티의 주인공인데 갑자기 결제 카드가 거부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소피는 거실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의 보호막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샤워 장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찬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는 소피의 향기, 그녀와 함께했던 따뜻한 체온의 기억을 강제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의 어깨를 때릴 때마다 그는 과거의 가브리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곧 다시 상처받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그 고독을 갑옷처럼 둘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소피는 하룻밤의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브리엘에게 그것은 5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폭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마주하게 될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도면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관계의 기둥에 균열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보세요. 소피가 잃어버린 그 평범한 아침의 커피 향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브리엘은 차가운 호텔 방에서 새로운 도면을 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피가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단단한 미래의 도면을 말이죠. 가브리엘은 이제 자신의 인생 설계도에서 소피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피가 갤러리 파티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진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떠나기 전 준비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다음 이야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피의 사회적 가면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는지, 그리고 그녀가 가브리엘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다음 조각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깨달음을 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격적인 전개에 소름이 돋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브리엘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소피의 고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화려한 인맥들이 독사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들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가브리엘은 그 대가를 청구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처절한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알림 설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기의 복수극의 대미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세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용서는 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멀지 않은 갓길에 차를 세운 채 공회전하는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다. 붉은색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응급실 표지판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피처럼 번져 나갔다. 오후 11시, 시애틀의 비는 멈출김이 없이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비서의 다급한 연락에 달려오긴 했지만 그는 차문을 열 수 없었다. 아니,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소피가 쓰러진 이유가 자신의 부재로 인한 극심한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굳이 의사의 진단 없이도 알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소피의 씀이었고 그녀가 숨이 막혀 할 때마다 종이봉투를 건네며 등을 쓸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그가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모든 것은 소피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터였다. 소피는 병상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련한 피해자가 될 것이고 가브리엘은 배신당하고도 아픈 아내를 버린 비정한 남편이 되어 결국 괜찮아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녀의 외도는 잠시 방황했던 트라우마라는 이름 아래 비겁하게 덮일 것이 뻔했다. 가브리엘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영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때로 영웅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기어코 차를 후진시켰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작아지는 응급실의 붉은 빛은 마치 그가 완전히 도려낸 과거의 염증처럼 보였다. 가브리엘은 그대로 차를 몰아 호텔로 돌아갔다. 차 안의 정적은 이제 공허함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는 견고한 갑옷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퇴원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소피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가브리엘의 흔적은 이제 그녀를 고문하는 도구였다. 그녀는 가브리엘을 냉혈한 복수자로 몰아세울 근거를 찾고 싶었다. 그가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혹은 오래된 연인의 편지라도 발견한다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비겁한 희망을 품고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가브리엘의 서재였다. 흑연과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그곳은 평소 그녀가 거의 발을 들이지 않던 성역이었다. 가브리엘의 책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소피는 책상 구석에 놓인 검은색 몰스킨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케치북이 아니었다. 가브리엘의 꼼꼼한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안식년 계획서였다.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10월 12일 소피의 불안 증세, 약 처방 확인. 10월 14일 갤러리 임대 갱신 확인 및 보증금, 깜짝 선물 준비. 10월 15일 핑크도어 레스토랑 예약. 일 얘기 금지. 소피의 전시회 이야기만 들어줄 것. 소피의 숨이 턱 막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탁 아래서 호텔의 그 남자에게 가브리엘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가브리엘의 그 따분한 물리학적 계획들은 사실 그녀를 향한 가장 지독하고 세밀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책상 밑단에서 발견된 두꺼운 서류 봉투에는 부르보 라는 지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가브리엘의 사직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11월 1일자로 수석 건축가 직위에서 물러납니다. 아내와 나는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12개월 동안 가족의 근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은 바로 다음 주였다. 가브리엘은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이탈리아 브루보의 낡은 농가 주택을 이미 구입해 두었으며 햇살이 잘 드는 북향방을 소피의 개인 작업실로 개조할 도면까지 그려둔 상태였다. 소피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지루함과 소외감을 핑계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그날 아침, 가브리엘은 자신의 찬란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오직 그녀만을 위한 구원 투수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직서를 썼던 것이다. 자신이 파괴한 것이 단순히 지루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세상 전체를 포기하려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헌신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녀를 덮쳤다. 가브리엘은 멀어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붙잡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소피는 그 손을 잡는 대신 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구원투수는 마운드에 오르기도 전에 관객석에서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가브리엘이 브루보로 떠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있을 때 소피는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안식년의 잔해는 이제 소피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병실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증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관계에 인공호흡기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은 지혜로운 남자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노력을 지루함으로 치부해버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소피의 오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를 담았던 브루보의 도면은 종이 쓰레기가 되었고 가브리엘의 사직서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채 서재 바닥을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피의 이 뒤늦은 후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그녀에게 약이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독이 될까요?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다면 좋아요를, 배신에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브리엘이 차 안에서 느꼈던 갈등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조건반사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응급실 앞 빗물에 젖은 표지판을 보는 순간 그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피의 공황 발작은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고 그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은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길임을요. 가브리엘은 비겁한 영웅이 되기보다 고독한 목격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빗소리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기어 변속 소리는 그가 소피라는 설계도를 영원히 폐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브루보는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 당시 두 사람은 그곳의 소박한 농가 주택을 보며 언젠가 도시의 소음을 피해 이곳에서 늙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비밀리에 브루보의 부동산 중개인과 수십 통의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소피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하며 가장빛이 잘 드는 방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답게 건물의 배관부터 지붕의 기와 한 장까지 직접 검수했습니다. 소피를 위한 이 서프라이즈는 가브리엘이 설계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였던 소피는 가브리엘이 도면을 완성하던 그 시각에 다른 남자의 품에서 가브리엘의 세심함을 지식인의 오만이라 비웃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서재에서 발견한 몰스킨 수첩에는 그녀가 놓쳤던 수많은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2일의 기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소피가 오늘 아침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전시회 압박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외로움을 타는 걸까? 사직서를 조금 더 일찍 제출해야겠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공허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소피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장 촉망받는 건축가라는 직함보다 소피의 남편이라는 자리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그가 바친 왕관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여러분, 소피가 오열하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녀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 많은 남편이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결함을 메워주려 했던 단 한 사람의 진심을 찢어버렸습니다. 가브리엘이 준비했던 브루보의 집은 이제 주인을 잃은 유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소피는 그 도면 위에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어제 들었던 그 차가운 기계음이 떠올라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나를 찾으려 하지 마.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서재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피의 심리적 붕괴를 목격합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을 지루한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신의 일상을 체크하는 가브리엘이 숨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계적이라고 비난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 가브리엘이 그녀를 위해 쌓아 올린 신뢰의 벽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진 뒤에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친 폭풍 속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 지루함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평화를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가브리엘이 응급실 문턱에서 발길을 돌린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만약 그가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면 소피는 평생 자신의 죄를 제대로 마주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진실이라는 거울을 강제로 들이밀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소피의 모습은 화려한 갤러리스트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던 유일한 사람을 배신한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소피는 이 거울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반전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사랑은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의 사직서는 그가 소피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그 재단에 오물을 뿌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혹시 여러분도 소피처럼 그 사람의 세심함을 지루함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이 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라고 말이죠. 소피의 절규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가브리엘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증명서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이 도시의 비를 뚫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브루보의 농가 주택 계획을 취소하고 소피가 없는 새로운 인생의 도면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도면에는 더 이상 소피를 위한 작업실 같은 낭만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 위에서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3개월 후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싸늘한 진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연 소피는 그 잿더미 속에서 무엇이라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브리엘의 말대로 제 속에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소름 돋는 피날레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이 드라마틱한 복수극의 완성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소피가 느꼈던 그 절망적인 깨달음을 여러분은 결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가브리엘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서명이 끝났다. 사랑은 서류 한 장으로 증발했다. 42층 회의실 안에는 오직 싸늘한 정적과 잉크, 냄새만이 감돌았다. 가브리엘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만년필 뚜껑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혀 있었다. 반면 소피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응시했다. 공증인이 묵직한 도장을 집어들었다. 쾅, 쾅, 쾅 3번의 타격음이 고요한 법정을 울렸다. 그것은 가브리엘과 소피라는 법적 실체가 해체되고 액체화되어 영원히 기록 보관소로 사라졌음을 알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였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잔인할 정도로 건조했다. 가브리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코트를 정돈하며 소피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다. 분노도 미련도 없는 맑은 눈동자였다. 소피는 그 눈을 마주하는 것이 매보다 아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브리엘, 서재에서 그 파일을 봤어. 브루보의 집, 당신의 사직서. 당신은 우리를 구하려고 했더군. 가브리엘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컵 받침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소피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의미가 있어. 나에게는 전부라고. 당신은 완벽했어. 너무 완벽해서 내가 숨이 막혔을 뿐이야. 그래서 일부러 집을 불태웠어. 당신이 나를 그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해도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지 보고 싶었다고. 그것은 자아 파괴적인 사랑의 고백이었다. 소피는 위기를 강제로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가브리엘은 건축가였다. 기초가 무너진 건물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남자였다. 가브리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소피, 당신은 위기를 원했겠지만 당신이 얻은 건 결말뿐이야. 당신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불을 질렀지.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그는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제 속에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어.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 말은 소피의 가슴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다. 가브리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복도 끝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1시간 후 소피는 홀로 펜트하우스 현관에 섰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전유물이었다. 도어락의 경쾌한 알림음이 정적 속에 메아리쳤다.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지는 해의 황금빛 노을이 통창을 통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먼지 하나 없는 가구들,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 그리고 그가 첫 쪽지를 남겼던 매끄러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완벽했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죽어 있었다. 소피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다. 소파의 등받이를 만지고 서재 선반의 책등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시간 속에 박제된 듯한 이 풍경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싸워서 쟁취한 것은 집이 아니라 박물관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우리가 가졌던 3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지키는 외로운 큐레이터가 된 것이다. 소피는 가브리엘이 3개월 전 떠났던 그날 아침과 똑같이 정돈된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그와 함께 정복했던 도시, 그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건물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망을 가졌고 지위를 가졌으며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텅 빈 안방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절규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포시즌스 호텔의 그 차가운 이불 위에서 시작된 배신은 결국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라는 감옥을 그녀에게 선사하며 끝이 났다. 재가 되어버린 관계 위에 세워진 성은 그저 차갑고 공허한 상자일 뿐이었다. 소피는 눈을 감았다. 들리는 것은 아무도 없는 집안의 가혹한 고요함 뿐이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결말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승리자처럼 보였던 소피가 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남긴 마지막 문장, 제 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불을 지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잿더미를 치우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인간 심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피의 박물관에 갇히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